수포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수학자 소개합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박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권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임미경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스토리텔러로 나오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좀 자료 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 임 교수님을 찾아보니까 투명 망토를 연구하신다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투명 망토 사실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는데 이때 전자기파를 통해서 반사되는 정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빛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돌아서 나가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쪽에서 볼 때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휘어서 오게 된다면은 이쪽에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한 현상을 만드는 구조를 투명 망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된 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이어서요.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아직은 구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네. 그 투명 망토를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 거군요. 어쨌든 그 개념은 있기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익숙하세요, 다들. 우리 요즘 고급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를 상쇄시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왜 공부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투명망토 대신 보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죠. 청각이 아니라 네. 시각적으로 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과 유사한 원리를 그렇죠. 생각해 보란 말씀이죠. 벌써부터 막 흥미로워지는 그런 대목인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주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영문제.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어떠한 그 문제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의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라는 형식으로 보통 문제가 주어지고 그렇죠. 답을 구하시오. 그렇죠. 영문제는 반대로 이게 과연 어떤 문제일까? 그러니까 X가 주어지고 Y가 주어지는 값들은 측정값을 통해서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는 어떤 걸까? 이제 이런 거를 푸는 문제입니다. 답을 보고 문제를 맞추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런 식의 추론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굉장히 막 어질러져 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거를 놓고 갔지?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일상적인 추론하고도 좀 닮아 있는 거 맞나요? 어때요? 네, 일상에서 사실 추론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도쿠 같은 것을 예시로 들면은 수도쿠. 예, 수도쿠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수도쿠의 목적은 이제 9 곱하기 9에 있는 그 표 안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다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규칙은 가로줄, 세로줄에 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간다. 이런 규칙을 간략하게 말하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작은 정보를 가지고 전체 이제 그림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추론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모로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일본에서 개발된 거라고 해요. 이제 목적은 여기서는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 표를 이제 검은색으로 색칠을 하는 건데 색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색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줄에 몇 개씩 색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세로줄에 똑같이 몇 개씩 색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전체 이제 그 표를 어떻게 색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원래 이제 표의 모양을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안쪽에 있는 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칸이 몇 개일까라는 것을 카운트해보는 것이 전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카운트된 모든 숫자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안쪽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서 영문제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도 굉장히 그러면 오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문제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가요? 아마 고대부터 이런 문제들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뭐 구조를 만든다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문제 연구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이론적인 모델링이 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을 보통 의미를 해서요. 본격적으로 학문으로 봐서의 영문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좀 이렇게 실생활에 이 영문제가 활용되는 예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지진 전문가랑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진이 나면은 우리가 진앙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어디서 지진이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 탐지하는 거는 그 지진파거든요. 네. 이게 어디에 있으면 이런 지진파의 모양이 나타날까 또는 그것도 영문제일 수 그렇죠. 있겠다. 우리가 관찰하는 건 결과니까요. 그 결과로부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진앙을 찾아내는 거 정확히 영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지구 안의 구조를 우리가 직접 가서 파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거기서 파동을 쏘았을 때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떤 구조가 이런 파동을 만들어냈을까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결과를 보고 또 역시 원인을 추정하는 거라서 직접 다 파서 보는 거가 아닌 비침습 탐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접 부수지 않고 찾아내는 거. 제가 아는 어떤 수학자 중에 그 싱크홀 탐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역시 비침습이, 그러니까 직접 파지 않고 싱크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영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뭐 파보거나 아니면 뭐 깨보거나 부숴보지 않고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네, 또 중요한 사례가 의료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CT라던가 네. MRI처럼 그런 외부에서의 어떤 파동을 이용해서 내부의 분포를 알아내는 이런 의료 영상이 중요한 영문제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뭐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보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멀리 우주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봤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행성이 멀리 있으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희미한 정보를 이제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수학적 계산으로 발견하게 된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해왕성이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1781년 천왕성이 발견되면서 천왕성의 궤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먼 행성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궤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성의 궤도가 만약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없게 좀 그렇죠. 모양이 구성이 돼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 전까지만 해도 천왕성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왕성의 궤도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예측한 궤도와 좀 다른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바깥에 이 궤도를 바꾸는 그런 어떤 다른 무거운 뭔가 행성이 하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이제 추측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획된 발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견을 기획하는 거죠. 관찰에 의해서 수학적인 확신이 확인되는. 근데 이 경우에는 왜 기획된 발견이라고 하냐면 그걸 계산한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디쯤에서 가서 쫙 기다리고 있으면 나타날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쫙 열심히 보다가 1도의 차이로 그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는 거를 논리학이고 언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관찰에 의해서 컨펌되는 수학적 발견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엔 보면서도 몰랐구나. 그렇죠.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를 가지고 이 실제 궤도를 가지고 실제 원인을 분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은 약간의 그 경우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나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 뒤에 그림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 2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자를 만들어낸 원인은 앞쪽에 있는 저 금속을 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쪽 면에 그림자가 마치 사람 2명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한 방향으로만 그림자를 보아서는 이것이 정말 사람 두 명이 있어서 일어난 그런 그림자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물체가 있어서 그 효과를 준 건지를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잘 해결할 수가 없다.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게 항상 가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 충분히 잘 발전이 되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니까 이론 개발 그리고 기술이 같이 발전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 뭐 CT라든가 MRI 같은 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발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몸속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칼을 안 대고도 알 수 있는 건지 그 궁금하거든요. 우선 계략적인 CT 촬영의 원리인데요.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내서 몸을 투과해서 나온 값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측정을 한 값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단층마다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쌓아 올린 다음에 3차원으로 이제 형상화하는 또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단층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가 신체 내부에 있는 걸 모델링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엑스레이를 각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측정한 값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 값은 저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왼쪽에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단층 CT 촬영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내부 영역이 이제 신체가 되겠죠. 지금의 경우에는. 네. 이때 엑스레이를 여러 방향으로 이제 투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동일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패러렐한 라인을 따라서 이쪽에서 소스가 되고요. 한쪽 방향에서 이제 디텍트를 한 값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전체 패러렐한 라인의 수직 방향을 이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쪽 방향이 이제 세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인터섹트를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Y쪽 좌표를 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직선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서는 그 앵글이 하나 결정되고 Y 값이 결정이 되면은 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때 이쪽 출발할 때의 그 값과 마지막에 측정할 때의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밝기로 그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고요. 간단한 질문 네. 드리면은 그러면은 모양이 예를 들어 약간은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혹은 그냥 여기서 가로로 쏘면은 어떤 식으로 파장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에 대칭적인 구조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이제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날 거고요. 네. 만약에 네. 이렇게 생긴 네. 것이라고 하고 네. 앵글을 이런 방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수직 방향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요. 지금 0도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중심을 통과할 때는 가장 많이 내용물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요점을 기준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줄어든 정도가 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만큼 길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늘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든 형식이 되겠죠. 요쪽에서 출발해서 가장
흡수율이 높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다 측정한 것을 이제 이미지화 할 때는 각 포인트마다 얼마나 흡수가 되었느냐를 흑백으로 지금 처리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화 되었고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에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교수님? 0부터 네. 파이까지 값인데요. 네. 숫자가 정해지면은 어떤 각도를 나타내는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차원 평면에서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싶어요. 네. 나타내는데 길이는 1이고 이제 방향만 다른 거를 표현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방향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길이가 동일하다고 제한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원이 나왔네요. 그쵸, 원이 나왔고 원점에서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이제 벡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요거를 표현하는 좋은 방식이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얼만큼 회전되어 있느냐는 앵글을 세타라고 하면 그때 좌표값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 네. 각이 세타일 때 저 원과 만나는 점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나타낼 때 이 차원에서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베리어블 하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이제 앵글을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앵글 하나와 그 다음에 한 실수를 이용해서 직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L 세타 S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요. 2차원 상에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청 촬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지금 제한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그림을 이 그래프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 적용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돈 트랜스폼이라는 것입니다. 라돈 트랜스폼이요? 예. 라돈 변환이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좌표는 1,0하고 0,1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이제 좌표 표현들을 이제 해주는데요. 여기에 이제 1,b다라고 하면 1,0 방향으로 A만큼 가고 0,1 방향으로 B만큼 가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방식은 사실 기준점을 어떻게 돌려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또 지금 위의 방식은 한쪽 방향을 이제 위에서 잡은 한 방향이 있고 그거에 이제 수직한 방향이 있으면은 세타 방향 한 기준점으로 S만큼을 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 수직한 방향으로 T만큼 가라라는 뜻으로 이제 새로운 좌표축을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네. 저 이 위에 이거 쓴 것도 기호도 뭔가 궁금했는데. 아, 이거요? 아, 그게 세타의 직각 방향으로 가라는 뜻을 나타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가 앞에 숫자를 곱하고 또 뒤에 숫자를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정확히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거를 90도만큼 회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우리나라 말로는 오자. 데이터 어서- 펄프라고 보통 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좌표축을 이제 새로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고정을 하고 다른 t는 모든 리얼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축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 세타 방향이 되고요. 이제 S를 고정하고 S만큼 간 다음에 T는 모든 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직선을 정의할 수 있고요. 라돈 변화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네. 라돈 변화는 지금 정의한 직선상에서
fxy는 요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각 위치에서의 밀도를 이제 말하고요. 이쪽 한 라인이 결정이 되었을 때 소스 처음 엑스레이를 이제 보내주는 점에서 그다음에 측정한 값 사이에서의 얼마나 강도가 줄어들었냐 하는 거의 데이터는 라인을 따라서 밀도 함수를 적분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밀도 함수를 적분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적분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더하기의 어떤 리밋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 선을 이제 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빨간 선 직선 위에서 지금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S 틸다의 t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리어블은 t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함수인데요. 전체 라인 중에 일부에서만 이렇게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밀도가 0이고 한 부분에서만 동일한 정도로 강도가 줄어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랑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곱한 것이 이제 얼마나 강도가 줄어들었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F 틸다는 어떤 일부분에서 상수인 그런 함수가 아니고 각 포인트마다 요 인체 위치에서마다 다른 값을 주는 어떤 함수인 형태거든요. 만약에 부분이 컨스턴트라고 하면 바뀌는 부분마다 잘라서 밑에 영역을 적분을 해준 값이 요 인텐시티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 될 텐데 F 틸다는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을 잘라서 이제 잘게 자른 거의 윗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그때의 간격을 0으로 보내줄 때의 리밋으로 정의되는 그런 적분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네. 저 밀도가 다 일정하다, 균일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적분은 그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의 길이가 나오는 건가요? 당면으로 잘랐을 때의 길이에 해당하는 정보가 되겠죠. 네. 어떤 상수가 곱해질 수는 있고요. F의 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수학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본질적으로는 t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 쓰려고 하니까 하나 집중하는 것보다 방해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t에 대한 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F 틸다라고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센스로 해서 새로운 기호를 써준 겁니다. 네, 저걸 저렇게 줄이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t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다 고려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거가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적분하신다는 그 뜻은 이 엑스레이 빛이 인체의 어떤 부분을 통과했을 때 어떤 밀도의 변화들을 다 적분했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밀도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 단위로 나눠졌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각 부분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만약에 유닛한 그런 매스를 갖는다고 하면 그때는 요 정도의 인텐시티 변화가 있다.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질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넓다라고 하면은 함수 값에다가 해당하는 길이를 곱해주는 것이 그 인텐시티 변화를 이제 나타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 함수라는 이제 용어를 쓴 것이에요. 이 자체가 한 부분마다 얼마나 흡수를 하느냐라는 그 이유를 이제 함수로 나타낸 거고요. 이걸 통해서 fx 값이 밀도가 다르면은 다른 물질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내부의 그 물질의 특성의 분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엑스레이가 투과된 그 결과치를 보고 어떤 밀도를 가진 그 신체 부위를 통과했는가를 유추해낸다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뜻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 적분을 했다는 것도 그 변화율을 지금 적분한 그쵸. 것이죠. 그러니까 네. 변화율이라는 것은 요 밀도 함수를 직선을 따라서 적분한 값과 같다. 네, 이제 네. 라는 이해가 이제 알고 있는 이해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측정을 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함수를 앵글하고 s를 바꾼 많은 데이터를 이제 쌓았을 때 그걸 통해서 f라는 거를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한 함수가 라돈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라돈 변환의 정의고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세타랑 s를 바꿔가면서 많은 그 측정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제 측정값이고 측정값이 적분과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럼 많은 세타와 s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f를 알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이제 수학적인 이론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요런 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라는 부분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것인데요. 네. 요 부분이 뭐랑 같게 되냐면은 코사인의 이제 요런 함수랑 같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전에 이제 풀이 시리즈 할 때랑 좀 유사성이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풀이의 시리즈 전개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함수예요. 기호가 복잡하지만 이때 이제 s에 대한 의존성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s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함수가 있고 이거를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i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왼편에 나온 식으로 저 f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측정값을 통해서 이제 RF 세타 S라는 라돈 트랜스폼 값을 알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F 해시라고 쓴 게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이라는 기호거든요. 네. 풀이 트랜스폼은 풀이 시리즈하고도 좀 관련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적분을 통해서 정의하는 어떤 트랜스폼인데 이 풀이 트랜스폼은 풀이 인버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풀이의 트랜스폼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측정한 라돈 트랜스폼 값을 통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이제 F를 어떻게 알아낸지의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건 좀 복잡한 단계가 있어서요. 네. 풀이 트랜스폼의 성질을 이용하여 F를 그렇죠. 구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관찰된 값으로부터 무엇이 관찰된 값을 만들어냈는지 그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역으로 추정해내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추정할 때 저 라돈 변환이라는 이 라돈 식을 변환과, 풀이의 저 변환이라는 풀이의 변환을 그 사용한다는 식을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모 로직을 푸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한다는 그 게임하고 이 어려운 식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여기서는 이제 세타를 쭉 변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잔층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모 로직에서는 하는 게 가로 그리고 세로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으로 봤을 때 이제 몇 개 색칠해져 있는가, 세로축으로 봤을 때 몇 개 색칠해져 있는가, 그 정보를 가지고 원래 안에 있는 모양을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푸는 문제랑 이제 본질적으로는 살짝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레모 로직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레모 로직은 가로랑 세로에 더한 값들을 알려준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도 각도를 바꿔가면서 더한 값을 그런 정보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문제라는 게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쓰이는 그런 수학적 개념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역문제를 연구를 하시는 수학자들은 아, 내가 이걸 연구하면 이게 또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게 될까? 뭐 그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역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안다라는 게 실생활하고 관련된 어떤 질문에서 이제 시작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응용의 단계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역 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클리닉에서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도 또 가능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이제 역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요. 수학 쪽에서 이제 역 문제를 연구할 때는 그 수학적인 호기심, 수학적인 질문에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역 문제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수치 해석학처럼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또 이제 의학 얘기하셨는데 그런 여러 관련된 학문들이랑 밀접하게 서로 협업하면서 이렇게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그 몇 해 전에 역 문제를 연구하는 수학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역 문제 관련된 그런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MRI나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새로운 또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병원 입장에서 산지 몇 년 안 됐는데 MRI가 그 비싼 거를 몇 년 돼서 더 좋은 뭐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기계가 있다고 또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이제 투자를 하면 오래 가야 되는데 이미 있는 기계로도 아까 말한 이런 뭐 어떤 각도로 쏴야 하고 어떻게 원래 시도를 리커버하고 하는 그런 수학적 알고리즘을 더 개선하면 10억을 들여서 만약 기계를 사야 되는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대요. 아, 기계를 안 바꿔도? 네, 그래서 기계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학에 투자하는 게 훨씬 싸다.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 교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런 알고리즘들도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아직도 그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수학적인 그 방식으로 개선하는 거에서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얻어내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개선이라는 그런 작업과 병행해서 이런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의 개선이 같이 병행되어야 정말로 좋은 그 CT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실제로 투자 대비 얻어내는 효과만 본다면 수학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아니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장비 구입하고 운영하시는 병원의 책임자들, 네, 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